안녕하세요. 오늘은 바그너 음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바그너 음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바그너 음악을 들을 때마다 바그너는 어떻게 보면 음악을 통해서, 특히 악극을 통해서 어떤 완전한 세상을 꿈꿔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그너의 그 음악을 들을 때 어떤 바그너가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그 세상 이런 거를 좀 음악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히틀러가 이 바그너를 좋아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히틀러가 이 바그너의 음악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 어떤 게르만 민족의 어떤 위대함 이런 거를 어떤 극적인 그 표현을 통해서 바그너가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히틀러가 좋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이 바그너 음악은 당연히 이 금기시 되는 음악인데요. 이거를 용감하게 처음으로 그 연주했던 사람이 제 기억은 아마 주빈 메타였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주빈 메타가 뉴욕 필하모닉 그 지휘자로 있을 때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80년대 초반쯤에 주빈 메타가 그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연주할 때 아마 그 어나운스먼트를 했던 것 같아요. 바그너 음악을 한번 연주를 하겠다. 그래서 그 어나운스먼트를 하고 이제 연주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그 관객들이 막 난 좀 소란도 피우고 뭐 대, 대거 퇴장도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뭐 그 이후에 에, 이제 점차 바그너도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2000년대인가 바렌보임이 그 바그너를 또 연주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바그너 악극의 장엄함의 표상 세 곡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세 곡을 제가 여기 꼽았는데요. 우선 그 탄호이저의 오버ture 그리고 이제 이 오버초는 나중에 그 내용이 그 멜로디가 그 뒤에 순례자 합창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역시 그 바그너의 그 장엄한 음악의 표상이라고 하면은 아마 역시 타노이저 2막에 나오는 그 입장 행진곡, 그 그랜드 마치라고 하는데 아마 독일어는 여기 Einzugsgeist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노래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입장하는 이제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아주 그 관악기가 웅장하고 정말 그 장엄한 느낌을 주죠. 그 다음에 또 역시 유명한 그 로엔그린 산막 전주곡.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그 프렐류드인데요. 이 이제 프렐류드가 나오고 바로 이제 연결되는 이제 장면이 그 산막의 그 웨딩 마치 우리가 이제 웨딩 마치로 잘 알고 있는 그 홀레 합창이 이 연결되는 이 세 곡을 들으면 어떤 바그너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음악으로서의 어떤 완전한 세계를 꿈꿨던 그의 그 어떤 이 드림이 느껴지는 그러한 곡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그너의 이 타노이저 서곡은 워낙 유명해서 이제 독립적으로도 연주를 많이 하는 곡이죠. 한번 우선 바그너의 그 오페라는
특별히 그 뮤직 드라마라고 부르죠. 오페라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요. 악극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바그너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종합적인 예술로서 한 형태로 이 악극을 구상했었는데요. 그래서 음악, 그다음에 또 연극, 문학, 미술, 뭐 이러한 것들이 이 종합된 그러한 드라마로서의 그 악극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그너 작품을 이제 종합 예술 작품, 어떤 무대 장치나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 한꺼번에 무대에 오르는 그러한 작품으로서 이제 독일어는 Gesamtkunstwerk, Gesamt는 이제 이 총체적인 이런 뜻이고 쿤스트는 예술이고 이제 베르크는 작품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뮤직 드라마를 만들면서 몇 가지 특징적인 이 작곡 기법을 썼는데 하나는 이 무한 선율의 작곡 기법입니다. 그래서 선율이 이 극의 흐름에 따라서 이 음악도 역시 그 멜로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러한 이제 이 작업을 한 거죠. 가령 이제 그 이태리 오페라 같은 것은 아리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리아가 끝나면 이게 이제 이 뭐 스토리고 뭐 음악이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태리 청중 같은 경우는 박수를 어마어마하게 치죠. 오페라 아리아 너무 멋진 뭐 별은 빛나고만이라든가 무슨 뭐 네슨 도르마라든가 이런 거 끝나면 박수를 많이 쳐갖고 이 극이 끊기죠. 심지어 예전에는 뭐 앙콜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바그너의 음악에서는 그러한 이 음악이 계속 무한 반복이 연결되고 극도 끊임없이 그냥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이 악극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라이트 모티브라고 해서 이 어떤 특정한 인물이 등장할 때 어떤 그 인물의 어떤 개성이나 성격을 나타내주는 그런 멜로디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상황, 가령 그 트리스탄 운트 이소울데 같은 경우는 어떤 두 사람의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감정이 표출될 때, 그럴 때 특별히 어떤 그거를 암시하는 이제 그런 라이트 모티브를 적용해서 작곡을 했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그 음악도 흘러가고, 이 극도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 멜로디와 이 주연 배우들의 그 대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슈프레시 멜로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대사가 있고, 또 거기에 멜로디가 이제 융합돼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그너 오페라에서는 그 무대의 어떤 연출이라든지 무대 장식이라든지 또 가수들의 어떤 가창력뿐만 아니라 연기력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특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오케스트라도 기존의 그 이태리 오페라처럼 어떤 아주 유명한 이런 멜로디나 이런 아리아를 부를 때 오케스트라가 어떤 반주를 하게 되는데 이 바그너의 이 악극에서는 이 오페라 아니 이 오케스트라의 그 선율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독립적으로 어떤 이 악극을 유도하고 악극을 어떤 이끌어가는 그러한 멜로디를 연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수들의 어떤 반주의 어떤 성격보다는 극의 어떤 진행이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 관현악을 위한 이제 오페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타노이저 서곡을 보시면요. 아마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 들으셨고, 저는 이 곡의 이 뒷부분을 들을 때는 정말 온몸이 막 긴장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바그너의 그 음악 세계에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이 저곡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완성도 높은 그런 저곡인데 이 곡을 1845년에 그러니까 이 바그너가 한 32살쯤 이 초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했냐면 드레스덴의 궁정극장에서 초연하는데 아마 이 드레스덴의 궁정극장이 지금은 아마 젬퍼 오페라 하우스 거기를 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을 했는데 원래 제목은 이 탄호이저 und der Sängerkrieg auf Wartburg. 그러니까 이제 바르트브루크라고 하는 이제 이 성에서 쟁어는 이제 싱어죠. 크리크는 배틀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연대, 노래 경연대회, 바르트브루크의 노래 경연대회가 이제 뒤에 제목에 붙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파트는 빼고 그냥 타노이저라고 하는 제목으로 불리게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초연에서는 뭐 그렇게 큰 그 호응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마그너가 더 이 드레스덴보다 이제 더 큰 이제 음악 그 시장이 있는 파리에서 이제 공연하기를 원해서 나중에 파리에 가서 이제 공연하는데 파리 오페라는 전통적으로 뭐 비제나 뭐 이런 사람들의 오페라에서도 다 나오지만 발레가 꼭 들어갑니다. 그게 프랑스 오페라의 일종의 전통이죠. 그래서 발레가 항상 들어가고 발레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그 파리의 오페라죠. 지금은 이제 오페라 갸르니에인데 거기서도 주로 이제 발레를 하는데요. 이제 오페라는 이제 바스티유로 이제 많이 옮겨갔고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할 때는 이제 파리 버전이라고 해갖고 발레가 특히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비엔나에서 공연할 때는 이제 비엔 버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약간 이제 종합해서 조금 이 첨삭을 해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바그너의 타노이저 서곡은 독립적으로도 연주도 많이 되고 또 리스트와 같은 이제 작곡가들이 이 피아노만을 위한 곡으로 이제 편곡을 해서 연주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정말 마그너를 대표하는 명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그 아주 마그너적인 정말 그 장엄함, 엄숙함, 정말 그 그랜드한 그 볼륨을 주는 그 곡이 제 생각에는 이 2막에 나오는 이 그랜드 마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래 경연대에 참석하는 그 이제 경연자들, 귀족들 이제 그 무대로 들어오는 장면에 나오는데 이 그 초tum부터 이게 이제 트럼펫이 아주 그 장중하고 아주 그 웅장한 그러한 멜로디를 들려주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이 약간 그 전율을 느낄 만한 그러한 그 깊은 임팩트를 주는 그러한 곡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합창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금관악기가 너무나 그 이펙티브한 역할을 하는데 금관악기 편성을 보면은 호른이 4개, 호른이 많죠. 그다음에 트럼펫이 3개, 트롬본 3개, 튜바 하나. 이제 이렇게 금관악기가 편성이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교향악의 이 교향곡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베이토벤의 영흥교향곡 같은 거를 보면 아주 교과서 같은 교향곡이죠. 여기에는 이제 금관악기가 호른이 3개, 트럼펫이 2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그 연주에서는 특별히 트럼본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6명의 트럼본 주자가 기용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통 트럼본 3개인데 지금 그 2배를 늘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권하고 싶은 거는 이 카라얀이 연주한 그 타노이저의 그 저곡을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 카라얀과 그 베를리너 필하모니카, 베를린 필의 연주를 들으시면 그게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으로 있는데 그 카라얀이 어떻게 지휘하시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카라얀은 거의 눈을 감고 그 오케스트라를 보지 않고 지휘를 합니다. 거의. 그래서 눈을 감고 자기의 음악 세계에 도취돼서 지휘를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지휘자들이 뭐 하면서 트럼펫이 나올 때 뭐 트럼펫을 뭐 이렇게 가리킨다든가 눈을 맞춘다든가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러한 컨택트가 전혀 없이 자기의 음악 세계에 빠져서 그냥 자기 혼자 지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주는 연주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꼭 베를린 필과 그 카라얀의 연주로 타노이저 오버처를 한번 들어보시죠. 요게 이제 그랜 마치의 악보인데 이 첫 그 이 이 오선이 네 개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거가 이제 트럼펫이 처음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가 이제 아주 정말 장중하고 아주 장엄한 그런 그 트럼펫이 연주되는 그 부분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헨그린의 그 오페라를 보면 로헨그린은 이제 그 이후에 바그너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낭만주의 오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1850년 바이마르에서 프란츠 리스트가 지휘해서 초연을 했습니다. 왜 바그너가 이제 못했냐 하면은 그때 바이마르에 이제 이 바그너가 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848년에 봉기로 이제 막 그 왕정에 대해서 어떤 봉기가 일어났을 때 이 바그너가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봉기에 참여를 해갖고 나중에 이제 이 말하자면 그 체포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신을 해갖고 스위스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쭈리히로 피신 중에 있는 와중에 이 곡을 이제 프란츠 리스트가 말하자면 위임을 받아서 바이마르에서 이제 초연을 한 그런 오페라입니다. 근데 이 오페라에는 정말 유명한 거가 이 오페라를 알든 모르든 이 멜로디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왜? 결혼식마다 나오니까. 근데 이 막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 엘사 신부가 입장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영어로는 이제 bridal procession이라고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쫙 신부가 들어오는 장면으로 이 막이 내리고 나서 바로 그 산막의 프렐류드, 독일어로는 포아슈이라고 하는데요. 전주곡이 이제 그 장엄한 전주곡이 나오면서 이제 이 금관악기에 아주 정말 그 우렁찬 그런 그 음들이 나오면서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이제 사열식을 알리는 팡파러 같은 그러한 이 프렐류드라고 있는데 실제로 오페라에서 어떤 이제 이 연출에 보면 이 전주곡을 연주하는 금관 주자들이 이게 트럼펫 주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오페라 하우스의 이 발코니나 이런 데 뒤에서 또 옆에서 이 프렐류드를 연주함으로써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하고 아주 우렁찬 느낌을 관객한테 주는 그러한 이제 전주곡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멋진 그리고 정말 장중한 그러한 이 금관악기들의 프렐류드가 끝나면 바로 조용한 합창곡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혼행진곡입니다. 여기 브라우트 코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신부가 이제 결혼식에 들어오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프란츠 리스트는 이 곡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이, 이 어떤 신부의 행진, 그 다음에 이 결혼 행진곡 같은 거를 피아노 독주로 연주할 수 있게 이제 편곡을 해서, 가끔 이제 피아니스트들이 독주곡으로도, 연주를 하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요게 이제 실제로 오페라에서 신부 엘자가 이제 입장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 오페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입장의 장면의 에, 오페라 무대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바그너의 곡은 왜 이렇게 특별한가 하는 거를 조금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저는 뭐 음악을 전공 안 했지만, 작곡가를 전공하는 경우에, 이제 작곡의 어떤 표현 양식을 공부할 때 어떤 주제를 주고 이거를 바하가 작곡했으면 어떻게 할까? 또 베이토벤, 또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이 그 주제를 만약에 작곡한다면 어떠한 멜로디나 어떠한 화성이나 어떠한 구성으로 만들까? 들으면 이게 모차르트적으로 들리고 어떤 거 그러면 이제 바하적으로 들리는데 바그너적으로 한번 작곡을 해봐라. 그러면 그 모티브를 갖고 바그너는 어떠한 선율을 어떠한 화성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이끌어 갈 건가. 바그너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바그너적인 특징을 이제 얘기할 때 지금 제가 여기 위에 썼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무한 선율, 이 어떤 아리아나 레시타티브 구분 없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어떤 무한 선율적 양식이 바그너적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엔틀리히의 멜로디라고 되어 있는데 엔틀리히, 그러니까 엔드는 끝이죠. 끝나지 않는 그런 계속 멜로디의 흐름.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오페라의 아리아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도 오케스트라의 어떤 연주 자체, 그 멜로디 자체가 극을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어떤 오케스트라 역할의 어떤 변화. 또 이 바그너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극단적인 반음계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반음계적 사용을 쓰면서 따라서 전통적인 어떤 고전주의적인 어떤 하모니 체계를 이제 해체하고 끊임없는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면서 그게 어떤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가 바그너적 선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러한 반응계적 화성과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더 갈등 구조를 이루냐면 금관악기가 압도적인 그러한 이 장엄한 멜로디를 보여주고 또 그 간격을 메꾸는 거가 현악기가 끊임없이 이 어떤 대위법적이나 반응계적으로 끊임없는 어떤 이 선율의 흐름이 이 관악기와 현악기 간의 어떤 대립과 갈등을 유도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 바그너의 타노이저 저곡을 들을 때 그 뒷부분에 가면 이제 나중에 술래자 합창과 이 멜로디가 같은데 거기 보면은 관악기가 주 멜로디를 장중한 음으로 연주를 이제 하고 있는데 뒤에는 이 현악기군이 끊임없이 아주 이 반응계적 화성의 정말 무한선율적인 반복이 계속되는 구조가 너무너무 극적이고 정말 어떤 제가 여기 썼지만 이게 부조화처럼 보이지만 그거가 악극 전체를 볼 때는 아주 거대한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루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마지막에 아주 대단원의 그 막을 내리는 것처럼 끝나죠. 그래서 이러한 그 극적 그런 그 분위기나 그러한 어떤 갈등 구조를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그거가 이 금관악기와 현악기, 또 현악기 중에서는 낮은 음은 멜로디를 하고, 이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같은 음들이 끊임없이 그 불협화음을 자극하는 아주 그러한 이 멜로디를 반복적으로 연주하면서 이 극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그 바그너의 음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바그너의 악극을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좀 뭐 딴 얘기인데요. 결혼식 축가를 좀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그너의 오페라에 나오는 이 결혼 행진곡을 우리가 뭐 피아노나 뭐 이런 걸로만 하다가 뭐 이제 신랑 신부 입장하면 그냥 중간에 끊어져 버리고 마는데, 제가 혹시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으면은 이거를 한번, 뭐 합창이 너무 좀 크다면 한 중창 정도라도 한, 한 8명 정도 해서 이거를 합창곡으로, 홀레 합창으로 좀 결혼식 때 좀 연주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 로엔그린처럼 이 어떤 신랑 신부, 뭐 여기는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신랑은 입장을 안 하죠. 신랑은 원래 이제 앞에 있는 거고, 원래 그냥 와 있는 거고,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는 신부가 입장하는 게 결혼식의 이제 시작인데, 그 신부가 입장할 때 이 오페라에서처럼 이 악기가 아니고 합창으로 축가를 불러줬으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입장을 하더라도 중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합창이 끝날 때까지 입장을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진행하면 결혼식이 훨씬 더 조금 여유가 있고 조금 격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 로엔그린에서는 이 결혼이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맺지 못해요. 그래서 결혼식으로 좀 쓰기 조금 꺼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페라에서는 결국 그 신부인 엘사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 백조의 기사 로엔그린이죠. 로엔그린과 결혼을 하기 전에 약조를 해야 되는데, 이 백조의 이 기사가 누군지 그 신분에 대해서 묻지 말아달라라는 그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엘자가 결국 뭐 어떻게 주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걸 궁금해 합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뭔가? 이 사람의 이름이 뭐고?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그거를 결국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해주고, 로엔그린이다, 나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이 말하자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게, 이제 약속을 깨버리는 바람에 다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혼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결혼이 안 된 거죠,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리저베이션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워낙 전통적인 결혼 행진곡이니까 그거를 좀 그냥 피아노 반주가 아니고 그냥 이, 이 합창으로, 혹은 그냥 남성 여성의 어떤 적어도 한 뭐 몇 명 정도라도 해서 요거를 노래로 결혼식 행진곡을 연주하는 그런 풍경이 있으면 훨씬 보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결혼식 때 축가로 불렀으면 좋겠다는 곡이 두 개인데, 하나는 노용심이라고 하는 그 아주 좋은 작곡가가 있죠. 그 노용심 씨가 쓴 시소탁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시소탁이는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 사랑과 어떻게 보면 꿈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곡이라 결혼식 축가로 정말 좋은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 60년대에 그 듀엣이었던 에벌리 브라더스라고 하는 듀엣이 있었는데, 이 듀엣이 부르는 Devoted to You라고 하는, 당신에게 뭐 이제 헌신하겠다 이런 곡인데, 너무 이 가사가 아름답습니다. 이거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학교 그 채플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축가로 남자 여자 둘이 나와서 듀엣을 이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정말 이 가슴에 와닿아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그러한 이 화음을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는 이 노래를 축가로 든 적이 없어서, 이런 곡을 한번 다음에 혹시 결혼하실 분이 있으면 이 Devoted to You 같은 노래를 축가로 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바그너의 악극의 어떤 그 장엄함, 이런 내용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이 바그너에서도 그렇지만 타노이저는 서곡이었는데, 로헨그렌을 오니까 프렐류드를 썼거든요. 그래서 왜 어떤 오페라는 서곡이 있는데 어떤 오페라는 서곡이 없고 그냥 프렐류드라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 차이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